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구형, 또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선고만 남게 됩니다. 한편 법정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해서 사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마지막 결심 공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종적인 어떤 변론의 절차이다 보니까 검찰이 최종 의견인 구형을 하는 절차를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 측에서 최후 변론으로 그동안 변론을 여러 차례 이제 변론 요지서나 의견서로 제출한 것을 핵심적인 부분만 모아서 이제 최후 변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피고인에게도 최후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부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반성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상적인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10분, 20분 내에서 끝나는 절차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양측에서 상당 부분 검찰에서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는 무죄나 또는 양형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변론할 가능성이 있고요. 피고인 역시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다 보니까 최후 변론도 상당 시간 할애해서 재판부에게 이 점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핵심을 진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또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더 주목되는 게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첫 구형이니만큼 그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또 앞으로 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른 내란 재판의 어떤 가늠자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다른 내란 재판에도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내란죄가 성립해야 내란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란 사건의 첫 시금석이라는 것은 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일련의 행위가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내란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첫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과 관련한 비상계엄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은 지적이 됐지만 형사재판에서도 내란죄의 유죄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형인데 이와 관련해서 중대한 형이 선고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감형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내란죄와 관련해서 우두머리를 제외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나 다른 부안해동에 관련한 형사재판이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의 양형이 최초로 구형이 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른 사건 피고인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선 굉장히 중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이 양형을 이제 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일단 특검의 입장, 재판부가 실제 양형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같은 경우에 앞서 계엄 당일 밤에 대통령실 접견실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재판까지도 계엄에 이제 반대를 했고 마지막 국무회의는 본인은 이제 기억이 없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발언들을 내놨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일단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아주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로서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국무총리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도왔느냐, 적극적으로 어떤 그 합법성을 유지해주기 위한 조치들을 했는가 그런 사실들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양형 단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진실된 태도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위증죄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무죄 취지로 부인해 왔었거든요. 그런 점은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양형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관되게 처음에는 계엄 관련한 문건을 보지 못했고 보고받지 못했고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네. 객관적인 물증인 CCTV가 공개되고 나서 진술을 번복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진실한 태도로 반성하기 위해서 진술이 번복이 되고 인정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진술을 번복해 왔으나 이런 증거가 공개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못하는 변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진술을 변경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최초에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형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고요. 다만 한덕수 총리가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것은 나는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선택하고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막아내지 못했다, 그런 책임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공모해서 내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단순 방조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형 사유가 분명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라는 사회적 지위와 책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한 양형을 선택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증죄를 제외하고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증죄를 제외한 건, 그러니까 위증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한 거라고 보세요?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너무나 명확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인상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CCTV에 문건을 받는 장면이 명확하게 고스란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가 된 마당에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한다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진술의 요지는 그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이제 좀 당황하고 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기억에 좀 혼선이 있고 그날 어떻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 하려면 객관적인 사실이 있더라도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 나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설사 위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을 두고도 당시 이제 계엄이 해제가 됐고 안건이 없어서 이 부분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 사후 계엄 선포문이 처벌과 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문건 자체를 허위로 작성한 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이미 별도의 제명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문건과 관련한 부분들도 유무죄의 판단이 따르는 개별적인 범죄라는 사실에 있어서 이렇게 계엄 선포 과정에서 계엄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데 그것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받으려고 했고 이것은 허위 공문서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행사하고 나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은 또 이 공용 서류 손상죄가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행위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이런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뒤늦게 이렇게 서명을 받고 폐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이게 위법인 줄 알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시키게 하고 그것이 증거인멸이 될까 봐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았고 이것을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서 이것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양형상 불리한 작용이 될 수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내가 생각해서 행위한 것보다는 훨씬 더 중대한 책임이 따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그리고 선처를 바라는 마음을 이 안건이 없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진술로 주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언행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사전에 허가 없이 법정에 들어온 뒤에 소란을 일으켜서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요. 당시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겠는데요.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는 게 합치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 본인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네, 지금 보신 저 재판 이후에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실제 수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난 뒤에 유튜브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서 재판장을 향한 뭐 모욕적인 표현이라던가 욕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변호인, 그러니까 재판장과 변호인의 언쟁,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놀라울 정도로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 재판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르면 서로 언쟁을 할 수 있죠. 그건 예. 언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판사를 향해서 무슨 놈이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욕설을 섞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냥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게 했다라는 것은 직업 윤리와 관련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재판을 하다 보면 판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변호사들끼리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공개적인 방송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건의와 사법부의 어떤 공격으로 저는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법조산윤이라고 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는 서로 각각의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법부와 사법의 어떤 질서를 지키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직업적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해당 재판부가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재판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개인을 공격하고 인식 모욕을 한다던가 외모와 관련해서 지적을 한다던가 마치 이 판사와 관련해서 자기가 대결하는 형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변호사로서 그동안 어떻게 업무를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용납하기가 법원에서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법원행정처가 경찰에 고발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떤 법적 조치들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우리 법에 법정 모욕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대해서 모욕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변호사법에는 이 변호사 자격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집행유예 기간이 2년 이상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직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유죄 판단이 나오는지가 변호사직을 수행하는지 정지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고요. 또 공개적으로 무슨 놈놈놈 하면서 욕을 한 부분은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단계에 이르러서 재판을 받는 것 이 형사재판의 판단도 법관으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네. 법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건을 선처해주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변호사법상의 징계를 추진할 수 있고 품위 손상 행위 자체가 그 변호사법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뭐 제명도 있고 여러 가지 직무 정지도 있고 가태료 처분도 있는데요. 가태료 사안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징계가 나올 수 네네.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다가 재판부와 약간의 의견이 대립이 되어 있다고 공공연하게 나가서 그 법관 개인에 대해서 모욕하고 여러 가지 조롱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법 질서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나를 패소시키는 판사 뭐 속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방송 나가서 하나하나 그걸 거론하면서 욕하고 조롱하고 뭐 허위 사실로 뭔가를 유포한다고 한다면 어떤 판사가 이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이번 일은 아마 또 서부지방 난동 사건 이후에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재판부를 공격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법원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변호인들도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게 상당히 지금 법원에서는 이제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좀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당장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에는 이 자체가 또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법률적으로 변호인이 어떤 과실과 가호를 한 것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고인에게 불리약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일이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사건건 변호인이 어떤 업무를 방해하고 재판을 방해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엄격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피고인에게 이익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정당하면 사실은 많은 여론의 힘을 잇고 또 피고인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 법정에서 발생한 상황은 첫 번째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요구를 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불허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청권 없이 입장을 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잘못을 한 것이죠. 세 번째는 네. 재판 과정에서 발언을 할 때는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발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룰은 변호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판사에게 항의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변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김효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개별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